할머니는 우리 편. 우리 집은 이사를 참 자주 다닙니다. 내가 이사가 뭐라는 걸 알 만큼 철이 나고 나서도 벌써 3번이나 이사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에 전학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사가 싫다거나 좋다거나 하는 생각을 따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사는 아주 큰일이니까 어른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아이들이 참견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태어난 집은 새방이었다고 하는데 물론 나는 그 집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내가 3살 때 처음 장만했다는 집도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나는 집은 방이 둘 있고 봄이면 베란다에 페추니아 꽃이 색색으로 피던 아파트입니다. 그 집으로 이사할 때 생각도 어렴풋이 납니다. 엄마는 연탄불을 안 갈아도 되는 아파트로 간다고 좋아했지만 나는 앞으로도 뒤로도 똑같은 아파트만 보이는 동네가 참 심심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 나는 유치원도 다니고 초등학교도 입학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기 때문에 곧 심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1학년이 끝나고 2학년이 시작될 무렵 우리는 방이 3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학교도 전학을 했습니다. 친척들이 우리가 이사간 아파트에 와보고 이 집은 참 빨리빨리 부자가 된다고 부러워했습니다. 엄마는 부자는요, 현주가 곧 6학년이 될 테니까 공부방을 따로 해주려고 무리를 해서 장만했답니다 라고 겸사에 말씀을 했지만 속으로 은근히 뽐내고 싶은가 봅니다. 싱글벙글 입을 못 다물고 좋아했습니다. 현주는 우리 누나이고 그때까지 할머니하고 같은 방을 쓰고 나는 엄마 아빠하고 같은 방을 썼었는데 누나에게 독방이 생기면서 내가 할머니하고 같은 방을 쓰게 됐습니다. 엄마는 나도 혼자 쓰는 공부방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이사를 가야겠다고 했지만 나는 할머니와 같은 방을 쓰는 게 조금도 싫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삼촌이나 고모들이 할머니 잡수시라고 사온 과자나 과일을 숨겨놓았다가 내가 입이 궁금할 때라든지 기분이 언짢은 때를 영락없이 알아맞추시고 꺼내주시곤 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걸 얻어먹을 수 있어서 할머니가 좋은 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돼지밖에 더 되겠어요? 할머니의 정말 좋은 점은 내가 학교나 밖에서 보고 느낀 걸 할머니도 똑같이 느껴주시는 겁니다. 이를테면 내가 좋아하는 친구를 할머니는 본 적도 없으시면서 좋아해 주시고 내가 싫어하는 친구는 할머니도 싫어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나는 할머니와 많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반의 누구누구는 왜 좋다는 얘기를 낱낱이 합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 나서는 얼굴 하나 가득 미소를 띠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 참 귀엽고 들성 부른 녀석이로구나. 할머니 마음에 꼭 드는구나. 그러고는 자주 그 아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고 나보다 더 의리 있게 그 아이를 좋아해 주십니다. 또 내가 도무지 좋아할 수 없는 아이에 대해선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십니다. 할머니가 하도 꼬치꼬치 싫어하는 까닭을 물으시면
귀찮기도 하지만 싫어하는 까닭이 아무 근거도 없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미워하는 마음이 슬그머니 열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간혹 싫어하는 까닭이 더 분명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영락없이 할머니도 나의 싫어하는 마음에 공감해 주실 때입니다. 그럴 때 할머니는 슬픈 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런 비겁한 아이하고는 상종을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 그렇게 거짓말하는 아이하고는 안 노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할머니는 내 친구들에 대해 뭐든지 다 알고 계시고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셔서 나는 할머니를 내 친구 중 한 사람인 줄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친구 중에서도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처럼 공감을 같이 나눌 할머니가 계시다는 건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머니하고 같은 방을 쓰는 게 조금도 싫거나 불편하지 않았는데도 엄마는 나도 독방을 갖게 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엄마의 소원은 내가 3학년 때 이루어져서 우리는 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방이 하나 더 늘어나서 방 4개짜리 아파트로 말입니다. 할머니와 나는 서로 딴 방을 쓰게 된 것을 잠깐 언짢아 했을 뿐 곧 새 집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아파트는 앞으로도 뒤로도 아파트만 보이는 그런 답답한 동네가 아니고 베란다에 나가면 넓은 들판과 작은 집들과 저 멀리 산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들판에는 밭도 있지만 그냥 잡초가 무성한 빈 땅도 있고 시뻘건 흙이 드러난 작은 언덕도 있고 오솔길도 있습니다. 할머니와 나는 저녁 나절이나 이른 새벽에 손잡고 그 들판을 산책하기를 즐겼습니다. 오래간만에 흙냄새, 풀냄새를 맡으니 살 것 같구나. 이곳 경치는 할머니가 태어난 시골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많이 닮았다. 길수야, 난 이곳이 좋구나. 이곳에 오래오래 살고 싶구나. 그럴 때 할머니는 그 들판에 남아있는 큰 나무가 너울너울 춤을 추는 것처럼 생기 있고 자유스럽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라면 뭐든지 같이 좋아해 주신 할머니입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게 난들 안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또 그 들판에서 나는 새로운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훌륭한 자연 선생님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내가 자연책에서 그림으로만 알고 있는 풀과 채소의 이름을 할머니는 그 들판의 자연 속에서 찾아내어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자연책에도 없는 온갖 풀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토끼풀과 사금파리가 어떻게 다른가는 실제로 봐야지 그림으로는 도저히 구별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달개비 이파리로 풀피리를 만드는 법도 가르쳐 주셨고 쇠비름 뿌리로 신랑방에 불 켜라, 각시방에 불 켜라 하는 놀이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이와 호박이 어떻게 덩굴을 뻗고 어떻게 열매를 맺나, 잎과 꽃이 서로 어떻게 다른가도 실제로 보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못생기거나 늙은 여자를 보고 호박꽃이라기에 미운 꽃인 줄 알았더니
아주 환하고 예쁜 꽃이었습니다. 어린 호박이 달린 암꽃은 특히 예뻤습니다. 이렇게 한바탕 들판을 헤매고 나면 마음이 상쾌해지면서 몸속 깊은 곳에서 맑은 샘물 같은 기운이 솟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나는 들판을 내다볼 수 있는 새 아파트가 마음에 쏙 들어 다시는 이사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이사 오자마자 또 이사갈 궁리부터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들판에 있는 작은 집들이 마음에 안 드나 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집들은 작을 뿐 아니라 불결합니다. 하수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화장실은 몇 집에서 같이 쓰는데도 작고 수세식도 아닙니다. 그런 집 앞을 지날 때면 얼굴이 조금 찡그려집니다. 엄마는 그 집들이 무허가 건물이라 언젠가는 헐릴 테지만 헐릴 때까지도 못 참겠다고 불평을 합니다. 싼 맛에 이사를 왔더니 싼 게 비지떡이지. 아유, 이 파리 좀 봐. 밤엔 모기가 잉잉대고. 엄마는 파리도 모기도 그 밖에 못된 것은 다 그 무허가 집들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집에 사는 아이들과 누나나 내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도 불만입니다. 더 작은 아파트로 가서 길수가 또 할머니하고 같은 방을 쓰는 한이 있어도 이사를 가야겠어요. 학군을 봐야 하는 건데 여긴 학군이 틀렸단 말이에요. 엄마가 아빠한테 이렇게 불평하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와는 달리 나는 새 아파트는 물론 전학한 학교도 여간 마음에 든 게 아니었습니다. 특히 우리 반 반장은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저 믿음직스러운 덩치 때문에 반장으로 뽑혔으리라고 짐작했습니다. 사귀어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덩치가 큰 만큼 마음도 커서 누구나 그 아이 마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비겁한 아이나 거짓말 잘하는 아이까지도 받아들일 여유를 그 아이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이는 공부도 잘했습니다. 줄창 1등은 아니었지만 줄창 1등짜리처럼 점수에 안달을 안 하고도 좋은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더욱 그 아이의 공부가 돋보였습니다. 내가 반장을 좋아하는 마음속에는 존경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친구를 존경한다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그게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존경이 섞이지 않은 우정은 우정도 아니라는 건방진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요일이라 늦잠을 자고 싶은데 새벽잠이 없으신 할머니가 나를 깨우셨습니다. 길수야, 할머니하고 산책 가자. 할머니 호박이 더 컸나 길수 호박이 더 컸나 가서 봐주자꾸나. 요 전 일요일 할머니하고 나는 비슷하게 예쁜 애호박을 각각 하나씩 자기 호박으로 정해놓고 누가 먼저 크나 경쟁을 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나는 아이들과 다름없이 장난꾸러기처럼 반짝이는 할머니의 눈빛에 이끌려 아침잠을 쫓고 들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거기서 반장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들의 호박이 자라고 있는 밭에 반장이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고 있어 타들어가던 채소밭이 그 아이가 뿌려주는 물을 머금고 싱그럽게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너도 우리 아파트에 사는구나. 나는 반가워서 소리 질렀습니다.
아니야, 우리 집은 바로 저기야. 반장은 호박반 머리에 조그만 집을 가리켰습니다. 그 아이는 무허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무허가 동네는 발이나 목이나 그 밖에 나쁜 것만 키워내는 줄 알았더니 그 아이처럼 건강하고 마음씨가 넓고 공부 잘하는 아이도 키워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라 바삐 집에 돌아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나는 신이 나서 할머니에게 그 아이 얘기를 오래 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그 아이를 좋아하시게 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엄마는 학군이 나쁘다는 핑계로 또 우리 집을 팔려고 하자 할머니가 아빠와 엄마를 같이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범아, 그리고 어멈도 듣거라. 여기처럼 좋은 학군은 다시 없을 게다. 저번 학교도 그 전번 학교도 너희들은 부잣집 아이만 반장을 한다고 얼마나 불평이 많았니? 그게 너희들의 오해든 아니든 듣기 싫었는데 이 학교는 얼마나 좋으냐? 저기 들판에 무허가 오두막에 사는 아이가 글쎄 길수반 반장이지 뭐냐. 길수는 그 아이를 깊이 좋아하고 있단다. 나도 그 아이가 좋다. 길수를 그 아이와 오래 사귀게 하고 그 좋은 학교에서 졸업시키고 싶다. 난 이사에 반대다. 할머니가 그때처럼 권위 있어 보인 적도 없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감히 반대할 엄두도 못 낼 만큼 권위 있어 보이는 할머니가 내 편이라는 건 너무도 든든한 일이었습니다. 소멸과 생성의 수수께끼. 노인들을 보고 있으면 슬퍼진다. 외롭거나 불쌍한 노인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다. 나도 늙어가고 있고 곧 노인 소리를 듣게 되리라는 걸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자주 의식하게 되고부터인 것 같다. 행복한 노인도 슬프긴 마찬가지다. 관광 여행이나 장수 무대 등에 나와 활짝 웃는 노인을 보면 더욱 슬퍼진다. 노인들이 너무 천진해서 그리고 그분들의 행복이 일시적이고 어딘지 내보이기 위해 과장된 것처럼 보이는 게 슬프다. 텔레비전 화면 같은데 그런 노인들이 나와 웃고 춤출 때마다 나는 외면하거나 텔레비전을 꺼버린다. 보기 싫어, 꺼버려. 나는 아이들에게 악을 쓴다. 슬프다고 말하면 아이들이 웃을 것 같다. 아니, 못 알아들을 것 같다. 문자 그대로 세계 정상의 권위와 지위를 가진 노인도 보기 싫도록 슬프긴 마찬가지다. 그가 연설할 때도 나는 외친다. 그 노인 보기 싫어, 꺼버려. 세계적인 권세도 부귀도 뺨에서 목으로 흐르는 70 노인다운 처량한 선을 지울 수 없음이 슬프다. 노인을 보면 슬퍼지고부터는 사진 찍기가 싫다. 공개되어야 할 사진을 찍기는 더욱 싫다. 두렵기조차 하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건 지금 사진 찍는 일이 아니라 어느 날 정말로 늙고 망령이 들어 사진 찍기를 좋아하고 어디든지 나서고 싶어하게 되는 일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이들에게 한사코 말려야 한다고.
나이보다 젊게 사는 노인을 보는 것도 슬프다. 우리 동네엔 아주 잘 지은 노인정이 있다. 정자같이 생긴 2층 누각이고 둘레엔 계절 따라 꽃이 피고 진다. 남 보이기 위해 지어놓은 노인정만은 아닌 듯 늘 노인들이 드나들고 어떤 때는 그 속에서 장구 소리가 날 때도 있다. 어느 날 나는 꽃밭을 헤치고 그 안에까지 들어가 보았다. 마침 어디로 단체 나들이라도 떠나시려는지 여자 노인들이 여러 분 모여서 떠들고 있었다. 여자 노인이라면 마땅히 노파라고 불러야 옳으리라. 그러나 웬걸? 입은 옷들이 최신식의 양장에 울긋불긋 화려하기가 젊은 여자들의 명동거리 개모임과 흡사했고 머리는 한결같이 염색한 겉이었고 입술은 꽃잎처럼 붉었고 향수 냄새가 현기증이 나게 짙었다. 카세트로 최신 유행곡을 들으며 어떤 노인은 하이힐 굽으로 콩콩 양회바닥을 구르며 장단을 맞추고 있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젊게 사는 노인들 역시 슬퍼 보였다. 나는 너무 슬퍼서 숨도 크게 못 쉬고 가만히 그곳을 도망쳐 나왔다. 양로원에 딱 한 번 가본 일이 있다.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 한 번도 안 입으신 새 옷이 꽤 많았다. 그렇다고 내가 그분에게 철철이 옷을 많이 해드린 건 아니었다. 말년에 외출을 못하고 들어앉아 계신 후부턴 거의 새 옷을 안 해드렸다. 그분은 낡은 헌옷만 입으셨고 그나마 잘 안 갈아입으셨다. 난 부끄러운 마음에 내가 새 옷으로 갈아입혀 드리려면 나들이 갈 때 입어야지 집에서 그 좋은 옷을 뭐하러 입느냐고 펄쩍 뛰셨다. 나들이 할 가망이 없는 오랜 병석에서도 나들이 할 때 입을 옷을 아끼느라 헌옷만 입으셨다. 나는 그분이 마치 며느리를 망신 주기 위해 헌옷만 입으시는 것 같아 그분이 싫었다. 그분의 초라하던 헌옷 때문에 속도 많이 썩었고 분노를 걷잡을 수 없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분은 그 아끼던 새 옷을 입고 다시 나들이해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친척들과 함께 그분의 유품을 정리할 때 친척들은 아직 진솔인 채인 그분의 많은 비단옷에 놀란 것 같았다. 친척들은 새삼스럽게 나를 효부로 축혀 세웠다. 그제서야 나는 알았다. 그분이 마지막 먼 나들이에 그 새 비단옷들을 한꺼번에 입고 가셨음을. 그분이 마지막으로 껴입은 그 비단옷은 며느리를 빛내기 위함이었음을. 돌아가신 그 분은 키가 작았다. 옛날 노인 중에도 작은 키에 속했다. 요새 숙성한 국민학교 4, 5학년 아이들이 입으면 맞을 것 같은 회색, 옥색, 밤색, 흰색 등의 양단 뉴동 치마 저고리를 무엇에 쓸까? 친척 중에 한 분이 한 번이라도 입으시던 것은 태우든지 넝마 장수를 주되 진솔은 양로원에다 갖다 주면 어떻겠느냐고 했다. 그래서 가려놓은 것을 그해 겨울 마침 양로원을 단골로 찾는 분과 동행할 기회가 생겨서 갖고 가게 되었다. 나는 내 선물을 매우 수줍어했고 그쪽에서도 그것을 대수롭게 아는 것 같지도 우습게 아는 것 같지도 않았다.
나는 그것이 의례적인 감사의 말과 함께 받아들여진 것만 고마웠다. 그때 양로원 분위기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밝았고 어딘지 침착치 못하게 들떠 있었다. 궁상 맞고 우울하게 가라앉아 있지 않아 훨씬 다행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양로원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다. 복도의 크리스마스 트리에선 오색 색전구가 깜빡이고 있었고 어떤 노인은 버선 속에 하나 가득 알사탕을 감추고 있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매일매일 크리스마스만 같았으면 좋겠어. 망령기가 있는지 유아 같은 표정의 노인이 유아처럼 분홍빛 잇몸만으로 활짝 웃으며 귓전에 속삭였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8월 한가위만 하여라 라는 우리의 옛 속담은 8월 한가위의 풍요를 말해주기보다는 8월 한가위를 뺀 날들의 고독을 더 실감나게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내가 뜻하지 않게 양로원의 문전성시에 끼어든 걸 알고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외의 계절에 양로원을 따로 찾을 용기는 좀처럼 나지 않았다. 1년 중 가장 행복한 계절의 양로원도 보기 슬프거늘 아무도 찾는이 없는 쓸쓸한 날의 양로원을 어찌 견디랴. 미리 주눅부터 드니 어쩌랴. 양로원 노인보다 더 슬픈 노인은 나의 어머니다. 하필이면 꼭 내가 전화드려야지 마음먹고 있는 날 아침에 먼저 걸려오는 내 어머니의 목소리처럼 절절하게 슬픈 게 또 있을까? 몸은 성하냐? 밥 잘 먹고? 아이들 학교 잘 다니지? 이런 세세한 안부 때문에 내가 문안드릴 겨를도 안 주는 어머니의 자상한 목소리처럼 듣기 싫은 게 또 있을까? 그러나 나는 듣기 싫어, 꺼버려 라고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으니 어쩌랴. 어머니가 내 집에 오셔서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고 계신 걸 보는 것은 슬프다. 어머니가 보고 계신 건 창밖의 풍경일까, 당신의 지난날 일일까? 창밖의 풍경도 지난날도 하염없이 흐르고 차디찬 죽음의 예감이 우울하게 서린 어머니의 노안은 크나큰 비애다. 나의 어머니가 보기 좋을 적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뭐니 해도 행복해 보일 적의 어머니가 제일 좋다. 어머니가 참으로 행복해 보일 적은 입지도 않으실 비단 옷을 해갔을 적도 아니고 용돈을 들였을 적도 아니고 고기를 사갔을 적도 아니다. 그런 효도는 평상시의 무관심에 대한 일시적인 보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어머니는 잘 알고 계시다. 양로원 노인들이 크리스마스가 1년에 한 번밖에 안 돌아온다는 걸 알고 있듯이, 그래서 그런 일시적이고도 물량적인 효도를 받으실 때의 어머니는 차라리 더 쓸쓸하다.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일 적은 무릎으로 엉겨드는 증손자를 어루만지실 때다. 그 어린 놈은 노인의 얼굴이 늙어서 보기 싫다는 것도 그 노인의 위치가 무력하다는 것도 아직 모른다. 따숩고 말랑하고 정이 흐르는 손길이 본능적으로 좋아 따르고 있을 뿐이다. 내 어머니뿐 아니라 어떤 노인도
어린 손자와 함께 있을 때 슬프지 않다. 생명이 소멸돼 갈 때일수록 막 움튼 생명과 아름답게 어울린다는 건 무슨 조화일까? 생명은 덧없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이어진다고 믿고 싶은 마음 때문일까? 이번 겨울엔 내 어머니를 증손자가 무릎으로 엉겨붙는 당신의 집으로 돌아가 계시게 해야겠다.